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자,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잡스가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불꽃 가이드가 펼쳐질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그중에서도 베스트 3에 꼽히는 공기업의 불꽃 튀는 끝장 대결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인생의 첫 직장 어디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합격의 명사수 조민혁 쌤과 홍기찬 쌤이 나섰습니다. 취업의 신과 함께하는 공채 배틀그라운드,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취업시장의 학 키워드입니다. NCS.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도 쑥쑥 오른다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문제로 취준생들에게 알토란 같은 시간을 전해줄지 끝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실업난 속에서 소외된 취준생들의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구직난으로 계속해서 힘든 취준생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취업을 향한 총칼 없는 전쟁, 더 이상 불필요한 스펙 쌓을 필요 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취업 전략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입니다. 네, 기업도 다양하고 직무도 너무나도 다양한 취업 전쟁터에서 여길까 아니 여긴가 고민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이 떴습니다. 네,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홍기찬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아마 이제 진짜 하반기 채용 이제 9월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굉장히 바쁘시지 않을까, 우리 취준생들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안부 한번 들어볼까요? 기찬 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는 뭐 지금이 제일 바쁘죠. 점점점 그 바빠지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9월 넘어가면은 오히려 요즘 좀 한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준비하는 친구들은 8월 달까지 모든 셋업을 다 완료 짓고 템포가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도 더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혁 쌤도 마찬가지겠죠? 그 의외로 구직자분들 중에서 아직도 그 요구 필요 스펙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학 점수, 말하기 점수 능력을 보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지금 말하기 점수 취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만 좀 긴장하는 것 같지. 그래요? 실제로 구직자 아, 자체가 그럼 안 만나 되는데? 보면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저의 어떤 이런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빠서 자격증을 취득 안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좀 많이 해요. 구직자분들이 그 뭐 한국사 자격증에 올인한다라든지, 사실 어제 또 토익 시험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토익 시험이 그렇게 변별력이 있지가 않은데 맞아요. 계속 고득점 하기 위한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지금 보면서 지금 채널을 못 돌리는 분들이 있네요. 네. 와닿죠. 알겠습니다. 네. 기찬 쌤 생각에는 우리 취준생들이 뭐 때문에 좀 요즘 바쁘다, 그래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할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가 국민연금공단도 얘기할 텐데 NCS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한전 시험도 그렇고 유형들이 좀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놔도 또 어차피 시험장 가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전공 시험을 지금도 이제 보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경영 법학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도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전 대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과 학생들의 그 시류인데 애초에는 공기업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기업이 많이 뽑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은행도 이제 하반기 때 은행 채용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원래 안 했던 친구들이 요즘 하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은행도 이제 서류가 잘 붙거든요. 공기업처럼. 그러니까 적격 심사 같은 부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적성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준비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공채 배틀그라운드의 문을 두드려 주셨을지 먼저 사연자의 고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나이가 많아서 공기업에 올인 중인 구직자입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금융공기업이 철밥통이라서 1순위로 준비해야 한다는데 전 NCS 시험에 그 정도로 자신 있지는 않아서 선호도가 높지만 필기시험 도전해볼 만한 코레일,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지원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제 이력을 보시고 물론 제 선택이겠지만요. 어느 회사가 더 적합할지 추천하고 또 지원 전략 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스펙을 봤더니 지방사립대 예술전공, 학점 3.24, 한국사 1급, 토익 725, 남자 31살입니다. 택배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2년 근무, 퇴사한 경력이 있고 공무원 준비 1년, 한국전력 체험형 인턴 3개월, 그리고 학교 재학 시절 스키장, 극장,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다수 이렇게 스펙을 기술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자, 공기업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두 쌤의 공기업 선정 어디로 하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민혁 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 분들과의 어떤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업을 사실은 한 열흘 전쯤에 정했는데 네. 네. 어떻게 다음 주에 지금 마감이에요. 이미 지금 공채가 굉장히 공교롭네요. 그렇죠. 공채가 네.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가 담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찬 쌤은 어디를 저는 담당하셨나요? 이제 국민연금공단을 얘기할 예정인데요. 네. 사실 이 해당 학생한테는 건보가 더 적합할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요? 전공이 이제 지금 예술 전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건보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가장 선호도보다 접근성, 진입 장벽이 낮은 곳이 코레일이거든요. 네. 코레일은 이제 서류가 적격이기 때문에 거의 다 붙죠. 그리고 인적성 시험을 보게 되고 건보는 이제 서류 배수가 한 7배수 정도 되니까 서류가 붙기가 코레일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필기 시험이 NCS만으로만 흘러가죠. 그래서 네. 지식과 전공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도전이 가능한데 연금공단은 지금 필기 과목이 4과목 정도 이게 종합형으로 토탈로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하고 경영과 법학 그리고 사회복지까지 이 부분 행정까지 같이 좀 아우르고 있죠. 그래서 해당 학생이 만약에 그런 준비든 제가 보기엔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학생들이 몰리게 돼요. 그럼 그만큼 NCS에서 뚫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공기업도 좀 함께 생각을 해봐라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보가 서류 전형이 9월 5일 날 마감이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모집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총 16일 동안 지금 모집을 할 예정이고 예, 예. 채용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공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원을 많이들 하고도 있고 규모도 크죠. 그러니까 사기업에 비해서 지금 네. 명확하게 그 공기업은 채용 규모를 밝히고 있거든요. 예, 예. 보훈 그리고 일반 전형을 다 합해서 423명을 423명.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사실은 CJ그룹 같은 경우에 보통 정말 많이 뽑으면 한 번에 500명 정도를 뽑고요. 네. 그리고 CJ그룹으로 500명이지 이거를 갖다 이제 회사별로 나누면은 30에서 한 40명 정도 아이고, 규모라고 보시면 10배 되는데 넘네요. 그렇죠. 이번 건강보험공단은 굉장히 뭐 사실은 과거 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적지만 그래도 예. 이번 하반기까지 지금 공격적으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서류 전형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에 골머리 맞습니다. 앓으실 텐데 네. 우리 민혁 쌤이 또 특급 비기를 전수해 주신다고. 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네. 꿀팁을 정말 이게 직업방송에서 얘기를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아유, 유료 강의 같은 그 정도로요? 그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 참. 하시는 거 봐서 끝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뜨고 있거든요. 지금 동접자 수들이 지금 네. 뜨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갔다 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연금공단 관련해서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기찬 쌤? 연금공단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 지금 당장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긴 호흡에서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대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준 학생도 지금 저 자격증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사 저 자격증 1급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연금공단도 한국사 능력 한 3급 이상에 대한 우대 사항이 또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국어 능력 시험 관련된 부분들도 우대 사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친구들은 그 공부도 해야 되고 토익 관련된 부분이 요즘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연금공단은 또 토익 점수에 대한 우대 사항도 있어요. 700 이상으로 또 가져가야 되니까 그 공부도 또 함께 하셔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NCS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적용되는 이제 필기시험에 대한 전형 공부 그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NCS가 사실은 이제 공기업 입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부분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공채 배틀그라운드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채용 규모와 지원자들의 평균 스펙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민혁 쌤.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네. 사실 뭐 학교에 대한 부담은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집 요강을 꼼꼼히 보니까 학교 입력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학점을 입력하지 않고서 그야말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정부에서 추구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홍 쌤이 잘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다소 사기업에 비해서는 낮을 수가 있겠죠. 사기업은 뭐 학교 학점 그리고 뭐 성별도 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니까요. 그에 비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특이하게 건강보험공단은 뭐 다른 그 공단도 그렇겠지만 지역으로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으로 총 6군데 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요렇게 이제 지역별로 나뉘고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지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최종 학력, 소지, 대학, 출신 그쪽 지역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집이 있어도 예. 영남권에 있는 학교를 졸업을 했다. 네. 그러면 대구나 부산 쪽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진짜요?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끔 착각을 하셔서 여기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건 하나의 좀 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경인 지역이라든지 서울 지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호남이나 영남 지역의 서류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네, 지원자들이 이제 지원을 하려다가도 좀 자기 집에서 멀다거나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지원을 꺼리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혹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지방 그 소지, 그 주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팁을 주셨는데 일단 궁금한 게 최근 들어서 공기업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어떤 현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 두 기업 역시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그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은 철저하게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저도 공부하고 왔어요 오늘. 자소서 항목을 매번 바꿉니다. 그러니까 매번 자소서 항목을 이제 직무기술서 천자를 포함해서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 그리고 지난 2018년도 2019년도 상반기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자소서 항목을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새롭게 바꾸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류 심사의 그 배수를 그러니까 그 변별력을 상당히 높이겠다는 거죠. 홍 쌤도 아까 얘기했듯이 7배수만이 인적성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인적성 그 인원들 중에서도 3.5배수만이 이제 면접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까다롭게 서류 전형을 지금 발표 날짜를 보니까 9월 26일 오전 10시 이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감이 9월 5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추석 연휴 3일을 빼더라도 거의 보름 이상을 갖다 서류 10일 심사에 정도. 그렇죠. 그만큼 자소서를 굉장히 꼼꼼히 평가를 하겠다는 거니까 예. 우리 그 지적해 주신 대로 블라인드 채용은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기업이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기찬 쌤도 국민연금공단은 어느 정도로 채용을 하고 또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블라인드 채용은 뭐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더 이상 여러분 고려할 필요는 거의 없고요. 네. 지금 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반기 때 채용이 총 223명 채용이 있었고요. 네. 일반적인 사무직, 그러니까 통상적인 전공으로 여러분들 도전하는 친구들이 한 141명.
그다음에 취업 지원 대상, 그러니까 뭐 국가 유공자라든가 특별히 그 조건에 해당되는 친구들 50명 정도 뽑고요. 그다음에 심사직이라고 해서 제가 보면은 그 대형병원 간호사 업무 수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꿈꾸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연금공단 심사직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임상변리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의 별도 채용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한 30명 정도 채용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직은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 한 2명 정도 채용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직으로 이제 도전하게 되고 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류 배수가 한 10배수 정도 되는데 서류의 전형 평가 기준이 좀 100점이거든요. 그 중에서 직무 관련된 자격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업 갈 때 이제 우리가 따는 일반적인 자격사항들이 한 50점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 자격증은 이제 분야들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뭐 컴퓨터 활용 능력도 들어오고 정보처리 기사도 들어오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설계사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사 등등의 자격사항이 무려 한 50점 정도 되고 40점 정도가 직무 관련된 교육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이라고 하면 경제, 경영, 법행정, 사회, 복지, 인문사회 쪽으로 직무 관련된 교육을 받았던 학업을 들었던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이유 때문에 진입 장벽이 올라가죠. 아무래도 경제나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는 한 1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비중은 좀 줄어들어 있죠. 다른 공기업들 대비. 그래서 연금공단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보는 필기시험에서도 NCS밖에 안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공기업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도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좋아지는 부분, 여러분들 도전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만 경쟁률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있고 원래 이 기업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제 몰리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 그래서 글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시간이 좀 오래 남겨진 구직자라고 하면 내가 이제 어떤 공기업을 타겟팅할 때 진입 장벽이 낮은 공기업에 가는 친구들은 원래 NCS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확률이 더 커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한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필기시험은 시간 투자를 하면 정확하게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의사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공기업 저희가 공교롭게 준비하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채용 그 모집 공고를 보니까 인력자원실 2019년 제23호라고 해서 이게 내부 문서예요, 사실은. 이게 내부적으로 채용 규모가 그 인사팀 내에서 공유되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시장으로 완전히 투명하게 심지어 각 지역별 인원까지 이렇게 공개가 된단 말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렇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수학 능력 시험처럼 그 눈치 작전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감 직전까지 그러면 요새는 그 취업 그 포털 사이트라든지 실시간으로 지역 내가 어디 지원하는지도 구직자들끼리 서로 공유가 되는 커뮤니티도 많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눈치 작전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의도와 조금 다르게 정말 해당 분야의 직무 능력이 확실한 사람을 뽑히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그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어떤 공기업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이 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편으로 사기업도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그 전화가 불통날 것 같거든요. 업무 진행이 안 되고 제가 공기업 현직자 인사팀 분한테 말씀을 좀 들은 게 뭐냐면 서류가 이제 본인 그 아드님이 불합격하니까 민원을 제기했대요. 네, 발전소에 있는 인사 담당자 현직자였는데 그 본인의 직통 전화도 여기 밑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떤 점이 좀 부족해서 떨어졌냐.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사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도 덧붙여 주셨는데 두 기업 둘 다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좀 꿈의 직장 중에 하나라서 경쟁률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 스펙을 쭉 보셨는데 좀 이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합격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치십니까?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제 빈말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좀 잘 써주시고 뭐 사실 지방사립대 예술전공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학점도 사실 3점 초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력서에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앞서 강조드린 대로 이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될 테고 토익 점수도 요구 조건을 갖추셨고요. 그리고 경력들도 제가 찬찬히 보면은 분명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는 경력으로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전형별 평가 항목을 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총 5개의 평가 항목인데요.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경력 등 자격증,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우대사항. 이분 같은 경우에 한국사 자격증을 또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1급. 네. 그리고 자격증도 1급에서 3급까지 지금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1급이기 때문에 네. 또 일정 부분 높은 점수를 받으실 거라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한 번 그 채용을 진행하면 서류 때 몰리는 인원이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40,000명까지도 뭐 코레일 같은 곳은 30,000명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 아마 건강보험공단도 한 최소 20,000명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로 따지면은 50대 1에서 뭐 80대 1까지도 갈 수 있어서 인적성과 서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어떨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저는 지금 질문 준 학생이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저는 부정적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양 기업에 가장 핵심을 쥐고 있는 게 NCS인데 사실 면접은 또 공기업은 면접이 쉽거든요. 한 2배수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NCS가 의사소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해석이라고 얘기하는 수리 파트,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연금공단은 조직이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직이해 파트는 경영학 관련된 지식도 함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건보는 여기보다는 진입장벽도 낮기 때문에 NCS 시험 자체도 우리가 그냥 언수축, 그러니까 의사소통, 수리, 그다음에 문제 해결로 나오죠. 이게 1시간짜리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 공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기본적인 뭐 한국사라든가 뭐 커말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합격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적표 같은 거 나와보게 되면 그 커트가 1점 몇 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수는 다 보유하고 있고 결국에는 NCS 시험이 이제 중대 변수가 되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때 농협을 준비했고 삼성전자 지삿을 뚫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이 민간 기업만 많이 도전했는데 요즘은 또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기업에도 많이 이제 도전하게 돼요. 문턱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지삿 시험에서 내가 문제집을 이미 많이 풀어서 적성 실력이 상위권까지 올라간 친구들과 이 학생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예. 지삿 같은 시험은 이제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인지 NCS는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미 지금 피셋 수준으로 올라가 있죠. 저는 이 학생한테 좀 궁금한 부분이 과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네네네. 만약에 이 학생이 5급 정도 되는 공부를 해서 피셋에 대한 공부를 이미 한 친구들하고 하면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필드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공 예술 전공인데 제 경험상 예술 전공했던 친구들이 수리 출의 능력이 다른 전공 대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학업 과정들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NCS 경쟁력에 대한 검증이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실력이 공부한다고 NCS는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퇴로, 그러니까 세컨 플랜과 일반 기업에 대한 도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스럽게 좀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오게 돼서 일단 이쯤에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예상하셨겠지만 두 번째 키워드는 NCS 난이도입니다. 일단은 기찬쌤이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민혁쌤이 좀 이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기찬 쌤 말씀대로 60분 동안 봅니다. 60분 동안 세 가지 영역,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총 60문항을 보고요. 사실 다른 기업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교시에 이제 인성 검사가 한 380문항 정도 돼요.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특히 남자분들은 군입대하고 나서 아마 그런 평가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예. 일관성 있게 소위 마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교시 때 또 힘을 쏟다 보니까 2교시 때 또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2교시까지 변별력을 좀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난이도는 글쎄요. 제 학생들 보면은 다른 사기업 준비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물론 뭐 준비를 안 하면야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인적성 대비를 하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면접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금공단 어떨까요? 난이도. 연금공단은 지금 이번 상반기 시험을 보면은 수리 파트에서 우리가 흔히들 지금 NCS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비율 계산 관련된 나눗셈 부분, 네. 그다음에 더하기 뭐 곱하기 이런 계산 속도를 높이게 위한 연습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서 상반기 수리에서는 방정식도 제법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부분의 난이도도 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NCS를 대할 때는
언어 결국에는 이제 언수추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이 세 가지 영역은 모든 기업 적성에서 핵심이 돼요. 그래서 언어 독해를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어휘력이라든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친구들은 평상시 신문 사설이라든가 비문학 지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독해가 좀 많아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율 계산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 그러니까 실제로 올드루키들이 좀 유리해지는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도표나 그래프 자료를 많이 봤던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자료 독해가 빨라져요. 그래서 그래프나 표에 나오는 기준줄을 확인해 가지고 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요즘 NCS 문제의 특징은 단순 계산 문제보다는 그 표나 도표들을 연동시켜가지고 약간의 추론 작업을 활용해서 값을 구해야 될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안 나오지만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몇몇 연도에 뭐 매출이 꺾이거나 비율이 역전되거나 이런 임계적인 값을 갖고 있는 포인트를 보면서 수리를 해결해 나갈 줄 알아야 되고, 문제 해결 관련된 부분들은 또 NCS는 일반적인 사기업 때보다 지문도 길어지거든요. 그 내용들을 빠르게 도식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 제거 푸는 연습을 좀 함께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지사도 이제 방정식이 좀 어렵게 나온 편이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산수 부분도 함께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NCS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 짚어봤고요. 대망의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 자기소개서 공략법입니다. 사실은 이제 세 번째 키워드에서 이제 두 분께서 해주실 말씀이 좀 많다라고 네네. 저희가 시작할 때 듣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자소서 중요도 어느 정도로 그 중요성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사실상 평가 응모를 아까 전에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 올드루키 분들, 그리고 직장 경력이 없다면 이제 경험, 그리고 자격증, 자소서 이렇게 총 6가지에서 7가지 사항을 보는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사실 자소서 외에는 지금 뭔가를 변화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갑자기 뭐 학교를 바꾼다거나 뭐 내가 지금 3학년이라면 뭐 전과, 글쎄 그것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소서의 변별력이 다른 어떤 스펙을 뛰어넘지는 않을 거예요. 균등하게 그 가중치에 대해서는 내부 그 담당하시는 분만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9월 5일 마감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자소서기 때문에 이 부분 얼마든지 변별력을 갖고 대비하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기찬 쌤은 이제 사연자의 사연을 보고 다소 부정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NCS 대비해야 하고 자소서로도 민혁 쌤 의견과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NCS라는 부분이 직무적인 적합성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연금공단은 지금 운영하는 운영 자금이 전 세계 지금 공적 자금에서 아시아계 2등이고 전 세계 3등 정도 하거든요. 지금 운영 자금이 한 640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대 자본이고 우리나라 GDP 약 한 30%나 되는 그 자금을 운영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무적인 적합 전문성을 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시험에 경제와 경영 법학이 들어가 있는 거 너무 탑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NCS 관련된 부분들은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책임감, 그다음에 근면, 성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NCS 시험이라는 건 사실 수능과의 상관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리 추리 자체가 빠른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NCS가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PT를 준비해서 행시를 준비했다가 거기서 턴해가지고 기업에 온다. 그러면 공기업이 너무나 이제 좋아지는 거죠. 시험 유형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피색과.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학점이 낮으니까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까 공기업이 나의 살 길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렐 같은 시험에 많이들 지원을 하라고요, 학생들에게. 왜냐하면 시험을 보면 성적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성적표를 봐보면 이게 내가 되는 게임이구나, 나한테 불리한 게임이구나,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질문 주신 분도 그 의사결정을 하고 본인한테 맞는다고 하면 이미 그쪽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뭐랄까요, 자소서도 뭐 지원 동기 물어보고 뭐 성장 과정 물어보고 이런 좀 평이한 난이도가 있는 반면에 어려운, 좀 기술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항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한테 한 3분 남은 것 같아서요. 아니요, 좀 더 아니요, 쓰요. 더 남을 수 있나요? 일단 한번 좀 10분 보여주시죠. 정도 자소서 있습니다. 항목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한번 4개 들어볼까요? 네. 항목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근데 질문의 의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예. 이거를 물어보고 있고요. 2번 항목을 또 보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질문의 의도가 발생한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또 대비했던 경험이 있냐. 사실은 그냥 학생으로서 이런 경험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기까지는 상반기 때 건강보험공단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그래도 예측 가능한데 이제 3번부터가 가관입니다. 사실 3번 보면은 이거 사실 이거 의도 파악하기 정말 어려워요. 두 MC분도 보시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거 너무 깁니다. 문장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여기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또 양보거든요. 없으면 예. 어떡하나요? 그러니까요. 있다고 전제한 그렇죠. 질문인 예, 그런 걸 거죠? 많이 물어보죠. 자발적으로 또 양보한 경험이 있냐. 양보. 마지막 항목이 가장 어렵죠. 본인이 저지른 단어 자체의 느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꾸밈 없이 투명하게 털어놓고 그에 따른 이거 진짜 이거 머리 많이 쓰신 거예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뭔가 취조당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상당히 어떤 경험을 선택해야 될지 이게 지금 600자 정도를 써야 되는 자소서거든요. 각 항목당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 자소서 항목 그 글자 수를 보면 한 2,000자 남짓 돼서 삼성 2번 항목이 1,500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로 따지면 그렇게 압박을 느끼진 않는데 이제 질문의 의도가 좀 어려운데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기초 능력이 있죠. NCS의 10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하위 개념을 보시면 갈등 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한다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될 1번 것 항목 같고요. 뭐였죠?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네네네. 지원자가 다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최대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기술을 제 생각엔 한 200자에서 못해도 한 150자 정도는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사실 제가 건강보험공단 그 채용이 뜬 거를 학생들이 이제 첨삭 요청을 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첨삭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동화책처럼 씁니다. 네, 내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뭔가 내 편으로 만들고 어떤 의도를 파악해내기가 그게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냥 쉽게 해결이 돼요. 사실 성공했던 경험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1번은 오히려 갈등 관계 또는 내가 뭔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대방.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인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역할적인 갈등이거든요. 따라서 역할적인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 나는 그럼 어떤 식으로 조율하고 협상해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1번은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NCS 건강보험공단 항목에도 있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게 그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현 상황에 대해서 지원자가 얼마나 비판적으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 직무나 업무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약간 시그마적인 개념인데 효율성을 높인다라든지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라든지 불편함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했던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험을 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매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질문의 의도에 맞게끔만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600자를 어떻게 세우냐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 경험들 중에서 최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했던 방향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을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3번은 직업기초 능력 가장 마지막에 있는 직업 윤리에 대한 걸 직업윤리.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 윤리라는 거는 절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정직과 같은 개념이겠죠. 정직이라든지 뭐 신뢰라든지 뭐 단순한 예로 봤을 때는 차도에 뭐 사람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교통 신호를 준수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측면이잖아요. 이것처럼 직업 윤리도 역시 보안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홍 쌤도 아까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공기업 직원에게 필요한 성실 책임감 이런 측면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직업윤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처음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이제까지는 직업윤리보다도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자기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자기 개발 능력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게 3번 항목 더욱 뭐 아마도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직업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4번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내가 뭐 그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네. 했을 때 항상 직원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부적인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내부적인 방침이 틀렸다는 부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비스 마인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를 만드는 문서 작성 능력이 있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목소리로 전달하는 어떤 전달력 이런 측면이 네.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 쪽이랑 전달력 또는 발표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학생들 자소서를 보다 보니까 3번과 4번을 가장 어려워하고 잘 못 쓰시더라고요. 어려워 보여요. 4번 네. 항목을 특히 의사소통 능력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3번과 4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직업 기초 능력의 예. 이 단어들 있잖아요. 의사소통, 특히 2번 항목에서 문제 해결 이런 단어들을 그냥 노출을 시켜주세요. 소제목이라든지 또는 문단 중간중간에 노출을 시켜주시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얘기했네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비기를 전수를 네, 해주셨어요. 이렇게 비기를 전수를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 연금공단도 한번 쫙 시원하게 살펴봐야겠죠. 기찬 쌤 말씀해 주시죠. 그 NCS 자소서의 특징은 그 우리가 자소서 평가에 대한 공정한 평가 이렇게 모듈형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배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나누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수행 준거. 그러니까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애티튜드, 태도, 스킬, 지식, 그다음에 knowledge 이 세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들의 지식과 스킬과 애티튜드를 평가하는 게 NCS의 핵심이거든요. 네. 뭐 말이 되게 많지만 핵심 그 수행 준거입니다. 그 수행 정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채워 나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NCS 자체가 신입 채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 직무 관련된 교육에 대한 내용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거기서 진행됐던 어떤 이력과 나를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지금 나오는 항목들을 보면 지금 네. 연금공단은 사실 자소서 항목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성과를 이루는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고 파악 과정 및 성과를 이루기까지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안,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그러니까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성과를 이루는 결국 고객과 그러니까 그게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팀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들 사이에서 함께 이루어진 성과를 쓰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항목은 공단의 인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 전문, 소통 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또 본인 인재상과 연결져서 글을 쓰라는 거니까 그냥 우리 자소서 때 자소서 많이 쓴 친구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쉬운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열심히 한 거 쓰면 되는 거고 네. 내 업무 경험들 중에서 뭔가 나의 직무적인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전문, 그다음에 협업에 대한 이야기는 소통, 그다음에 창의라고 하면 내가 개선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개선과 협업이라는 건 글을 읽어보면서 크게 차별화되지 않으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지식과 스킬과 애티튜드에 대한 키워드가 이미 홈페이지에 명기되어져 있으니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과거의 나의 프로젝트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거기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 그리고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행 준거에 대한 키워드를 노출시키면서 글을 적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준거만 나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력이 보이지는 않으니 결과는 그 수행 준거로 나올 때 과정은 여러분들의 직무적인 경험을 기술해 봐라 라는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좀 마지막으로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네. 정도의 차이는 있죠. 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공기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홍 쌤이 지금 인재상에서도 그 연금공단 창의가 들어가잖아요. 네. 건강보험공단도 창의, 창조 이런 변화, 어떤 개선하는 능력 이런 게 분명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공기업은 그냥 수동적인 사람, 그냥 안주하는 사람, 그냥 적당하게 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야 그런 그 국가에서 정하는 방침을 실행하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반면에 있겠지만. 공기업도 어쨌든 기업입니다. 수익을 기업, 어쨌든 네.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령 면접장에 가서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예, 변화를 그렇게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재상에 그건 위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감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분께 더 크게 와닿았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큰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리포터의 조민혁 그리고 홍기찬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직장 찾기 서바이벌 공채 배틀그라운드 이 시간 함께 봤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공기업 채용을 위한 필수 코스 NCS를 미리 체험해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른다. 종이증권으로 보관하기 힘드셨죠? 증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전자증권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자증권 제도. 무심코 귀찮아서 오늘 버린 쓰레기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확인지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일부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가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청소년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사소한 고민부터 심각한 위기까지 무엇이든 털어놓아 주세요. 365일 24시간 청소년 전화 1388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1388.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NCS를 여러분과 함께 정복해보는 순서입니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공기업의 필수 코스인 N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입니다. NCS. 함께 문제도 풀어보고요. 체계적인 풀이 과정을 거칠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마민영 해설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 해설위원 함께 해주시고요. 그 옆에는 또 항상 우리와 함께 문제풀이를 열심히 해주시는 강재수 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1부에서 공기업 희망하고 있는 취준생의 사연 만나보면서 공기업에 대한 얘기, 더불어 NCS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NCS 필기시험이 근데 뭐 점수가 이렇게 빨리빨리 오르는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체되어 있는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답 노트를 좀 만들자.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무슨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사 자격증 시험처럼 많은 양을 빨리빨리 외우고 그리고 그 외운 것이 바로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시험이 사실 NCS 필기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 NCS 시험은 문제를 빠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적절한 풀이 과정을 대입했을 때 점수가 오르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연습 과정에서부터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풀이를 했는가 이것들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중요한 건 아마 또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알고 있긴 알고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꼭 우리가 오답 노트에 기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틀린 이유를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틀렸는지 혹은 뭐 사칙연산,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이유를 알았으면 이젠 앞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뭐 내가 이 수치를 비율로 치환하는 방법 혹은 뭐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식 혹은 우리가 언어 문제를 풀 때 틀린 보기를 골라내는 그러한 요령 같은 것들 우리가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제 2번째라고 한다면요. 마지막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NCS 필기 시험의 특성상 이 유형이 다음번 실제 시험장에 똑같이 출제되었을 때 과연 나는 취할 것인가 혹은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틀린 이유까지 분석을 하고 풀이 과정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오케이, 이거는 다음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푸는 문제야 라고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문제는 정말 나랑 잘 안 맞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틀린다 해도 계속 실수가 반복되는 문제라면 오히려 이런 문제는 건너뛰고 가는 게 그 다음 문제부터 푸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은 늘리고 동시에 정말 이거 못 풀겠어 하는 내용들은 건너뛰면서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답 노트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답 노트가 비단 뭐 NCS뿐만 아니라 옛날에 뭐 수능 공부할 때도 그렇고 주로 이제 학습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학습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이 추천되는 방법인데 저는 사실 안 했었거든요.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드는 데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교육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드는 목적을 간혹 좀 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오려서 붙이고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막 글씨 따라서 오리거나 아니면은 형형색색 볼펜을 활용해서 막 노트 필기를 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게 잘못 따라한 건 아닌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하는 목적은 그렇죠. 이제 틀린 오류 과정을 점검을 하고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오류를 교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맞출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는다면 오답 노트가 충분히 그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 오답 노트 만들었던 저에게 참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의점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문제풀이 저희가 해봐야 할 텐데 10개의 영역 중에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어느 영역에 속해 있나요? 항상 앉아 계신 세 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의사소통. 진짜요? 이렇게 또 방심하게 하시고 또 수리로 힘들게 하실 거잖아요. 수학이 시작하겠네요. 수학은 오늘 그래서 제가 안 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문제도 굉장히 짧고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풀었었던 제가 글을 읽어드리면 여기에 옳지 않은 보기 하나 골라주시는 문제인데요. 세트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 지문에 맞춰서 한 문제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K증권이 실시한 실험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K증권은요, 계획적인 운동이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직원들 중에 5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실험 집단으로 삼아 주 3회 30분씩 점심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게 한 다음 30분간 휴식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응답한 직원들 중 45명을 무작위로 선발, 이들을 통제 집단으로 삼아서 평상시와 동일하게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실험 집단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다고 대답한 반면 통제 집단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K증권은 계획적인 운동이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결론 내렸고요.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보기 4가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1번, 핵심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보기 2번, 통제 집단 선정이 잘못되었다. 보기 3번, 다른 변수가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4번, 실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 중에 하나 옳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실험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점심시간에 밥 먹어야 되는데 운동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실험이 제대로 잘못되지 않았나. 보기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5번. 네, 점심시간에 운동한 게 잘못이다. 네. 실험 자체가 잘못되었다. 네. 그만둬라 뭐 이런 거. 만약에 계획권 안 이번에-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5번에 만약에 네. 그 보기가 나왔으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보기가 4개니까 4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 중에 하나. 근데 저는 목적은 좀 분명하게 처음에 맞아요. 밝힌 것 저도요. 같아서. 그런데 네. 이건 약간 처음에 문제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걸 고르는 것 자체가 혼동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헷갈렸고 그냥 저는 조작적 정의나 뭐 통제 집단 이런 거에 대한 좀 개념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작적 정의가 뭔가요? 조작적 정의는요, 네.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할 수 있게 어떤 속성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풀이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작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이랑 같이 한번 좀 지금 공개를 해주실까요? 정답은 네. 우리 또 이승희 아나운서님께서 아유. 말씀하신 4번. 목적은 아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이 4번이 정답이고요. 계속 보기에 대한 풀이를 조금 해드리면 네. 아까 1번이 조작적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러면 앉아 계신 세 분께 기습 질문을 한 가지 들어볼게요. 네. 네. 여기 실험에 나타난 것처럼 그 세 분은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어떤 감정 혹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세 분만의 각자 개인의 혹시 판단 기준 같은 게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습 질문.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전 없고요.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네. 받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정도? 그런 거를 알 수 뭘로 있는 거요? 판단하나요? 네, 어떤 걸로? 저는 먹는 양? 먹는 양 양. 그거를 될까요? 전 항상 스트레스를 잘 많이 먹어서 받는다. 그걸로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먹는 걸 스트레스 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울한 기분이 드는 거? 근데 그럴 때 그걸 내가 스트레스 어떻게 느껴요?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을. 그냥 뭔가 되게 사람이 좀 가라앉고 뭔가 좀 생기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이 합니다. 조작적 정의라는 게 오늘은 어떤가요? 약간? 오늘은 괜찮습니다. 생기가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게 이 스트레스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라는 건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관찰 가능하게끔 좀 속성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네.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실험의 신뢰도를 얻으려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기존보다 먹는 양이 20% 늘어났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정의가 있어야겠죠.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우리가 설문조사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혹은 스트레스 적게 받으세요 라고 하는 판단으로는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 우리가 얻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1번 조작적 정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맞고요. 그렇겠네요. 2번은 우리 통제 집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통제 집단은 우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실험 집단과 좀 그 준거가 되는 아무것도 안 한 집단을 좀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험 집단을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사람 중에 선정을 했다고 하면 통제 집단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어느 사람 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의 통제 집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요.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못되었고요. 마찬가지로 3번도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다른 변수가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쉬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강제로 운동을 하면 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런 그럴 시간. 것처럼 다른 변수를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역시 옳지 않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 포인트는 다 짚은 것 정확하게 같아서 짚어주셨어요. 네, 아주 만족스럽게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만나볼까요? 두 번째도 제가 제시문을 읽어드리는 동안 예. 옳지 않은 보기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기존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지문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가 그래요. 있으니까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아래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골라주시는 거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0갑자는요. 10개의 간, 10간과 벌써 12개의 어려워요. 지, 12지를 결합해 만든 60개의 간지로서요. 간지. 10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들어보셨을 거예요. 12지는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합니다. 자, 결합 방법은 처음에 10개의 간 중에 첫째인 갑과 12개의 지의 첫자인 자를 붙여서 갑자를 얻고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인 을과 축을 결합해서 을축을 얻는다라고 하네요. 이와 같이 순서에 따라 하나씩의 간지를 구해나가 60개의 간지를 얻은 후에 다시 갑자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기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0개의 간과 12개의 지가 서로 결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2018년도가 무술년일 때 1958년도 무술년이다. 3번, 2018년도가 무술년일 때 2002년 월드컵은 개미년에 개최되었다. 보기 4번, 개해년 다음에는 갑자년이다. 이 중에 한 가지 보기가 틀렸습니다. 이것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번 문제는 지수 씨가 답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맞아요. 항상 네. 지수 씨의 네. 그런 의견이 궁금했어요. 아, 항상 그런가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정수리 파워 한번 보여주세요. 정수리 파워. 정수리 요정. 되게 어렵네요. 네. 너무 헷갈리는데. 그러면 찍신을 발동해 볼까요? 그럴까요? 저도 1번이요. 왜냐면 다 결합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결합이 되는 제가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가 갈 길이 바빠서 그러면 제가 이번 문제도 빠르게 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수리 문제를 따로 안 낸 대신에 수리를 넣었어요. 여기 계신 아, 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함정이 있었는데요. 네네. 1번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간과 12개의 지가 결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쭉 들여놓은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준비된 표가 있나요, 저희? 네, 네, 이렇게 보시면 10개의 간, 갑을, 병정, 무기, 경 뭐 이런 식으로 네. 흘러가고요. 12개의 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갑과 자가 결합이 되는 것, 을과 축이 결합이 되는 것, 세 번째는 병과 인이 우리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이렇게 결합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개고 12개라고 하면 자, 13번째 자가 다시 오고요. 네. 13번째는 갑, 을, 병, 세 번째인 병이 올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3번째, 그리고 이 두 바퀴 돌고 나서 25번째 다시 자가 오고 5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무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10간에서 짝수로 있는 이 을, 정, 기 이런 것들은 자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어떻게 보면 맞는 보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만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고요. 선생님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60년 전이잖아요. 2018년도 무술년이니까 60년 전이니까 우리가 60번에 한 번씩 걸쳐서 갑자년으로 돌아온다고 했으므로 60번에 그 60년 전 무술년 이건 맞는 것 맞고요. 같아요. 대충 눈치 봐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가 무술년일 때 2002년 월드컵은 개미년에 개최되었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가 무술년이라고 하면 이 간만 볼게요. 무가 있으면 우리가 2018년도 2002년 가면 마이너스 16년이 되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네. 10간이니까 10번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하면 2018년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술년이라고 무라고 하면 2008년이 또 무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해보는 거예요. 200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을로 시작하겠구나. 근데 보기를 보면 개미년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3번 보기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보기는 바로 확인해 보시면 또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틀린 보기는 이거- 3번입니다. 이거 의사소통 맞나요? 의사소통에 이거 제가 수리를 의사소통 수리를 조금 맞나요? 넣었습니다. 저희를 그래서 속이셨네요. 근데 실제로 의사소통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수리 아닌 수리 느낌에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그렇죠. 거죠? 조금 난이도가 올라져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영역이지만 다른 영역들이 좀 중간에 섞여서 이렇게 네.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영역 만나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영역도 궁금해지는데 혹시 또 수리랑 결합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죠? 이번엔 수리가 절대 아니고요. 네.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참과 거짓, 명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아마 조금 이제 머리를 좀 쓰셔야 될 묘하네요. 것 네. 같아요. 제가 문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A에서 D 4명이요. 시험 결과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명의 진술이 참이고요. 1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지금 거짓말을 하는 학생은 A, B, C, D 중에 누구인가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학생 A는 D는 바로 내 밑에 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B는 다행히 난 꼴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학생 C는 난 A보단 등수가 아래지만 B보다는 높아서 다행이야 라고 하고 있고요. D는 B가 가장 밑에 자리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이 중에 1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A, B, C, D 중에 1명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D 아니에요, D? 네, B 같아요. D, B. D, 지금 D하고 B로 갈렸네요. B? 아, 우리 D랑 진씨 B. B라 그랬고 전 저는 B. D라 그랬어요. 저도 B요. 그러면 제가 틀렸나 본데요? 저 약간 모르죠, 근데.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 B하고 D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네요. 둘 중에 네, 하나일 맞아요. 테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네. 맞는 말하고 있으니까 A, C의 답변을 통해서 추론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D인가?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네. 1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찾으려면 네.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서로가 둘 다가 참이 될 수 없는 보기가 무엇인가. 근데 보시면 다 잘 짚어주셨어요. B와 D입니다. 보시면 B는 꼴찌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D는 B, 너 꼴찌지 라고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100% 거짓말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둘 다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예를 들어서 B가 먼저 거짓말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B가 거짓말인 경우라면 꼴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꼴찌가 위거나 뭐 1등, 2등, 3등이거나가 될 거예요. B가 거짓말인 경우라고 하면 B가 꼴찌. 그러면 A, D, C 중에 1, 2, 3등이 돼야 되는데 그러네요. 다시 D가 A는 D 바로 내 밑에 있네 라고 했으니까 D는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럼 C는 A보다 아래 B 성립하는구나. 네. 그런데 D가 거짓말일 때는 보시면 D가 거짓말이니까 B는 꼴찌가 아니네. 그럼 B는 3등이나 2등, 1등 중에 되어야 되는데 A 바로 밑에 D가 와야 되고 보니까 C는 또 사이에 와야 되고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D가 거짓말일 때는 이 네. 명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아하. 이 B가 거짓말일 때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B가 거짓말이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아이 있습니다. 거짓말 중에 B.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만져봤고 다음 문제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이번엔요. 이 A, B, C, D가 각자 농구, 배구, 축구, 야구 중에 하나를 또 좋아한다고 해요. 이거는 그래요? 스포츠입니다. 하나를 좋아하는데 자, 다음 조건을 고려했을 때 항상 거짓인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항상 거짓인 것. 자,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A는 배구나 축구 중에 하나를 좋아한대요. 네. B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머지 세 개를 좋아할 수 있겠네요. C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혼자만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C 말고도 또 분명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요. D는 농구나 배구 중에 하나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D와 B가 좋아하는 종목은 다르다고 합니다. 아유 어렵다. 보기 1번, D는 배구를 좋아한다. 잠깐 배 아파가지고 저는. A는 축구를 좋아하고요. 지금 배가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장이 약간 예민해가지고요. A, B, C, D가 좀 고약한 친구들이라서 예. 좋아하는 게 이렇게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서 다 해결하셔야 합니다. 못 알겠습니다.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풀고 갔다 올게요. 자, 문제를 이번에 근데 문제 해결 유형에 굉장히 지수 캐스터가 강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맞아요. 보자마자 B라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좀 진짜. 능력을. 지금 아직 제가 보기를 대입을 못 해봤어요. 저 화장실, 그러니까요. 기다리면 되죠. 제가 저 화장실 기다려주고요. 보내주세요. 일단 교육실 화장실 못 가고요. 예, 교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푸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를 근데 따져봐야 되는데 네. 힌트를 드리면 예. 아까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잖아요. B가 네. 거짓말일 때, D가 거짓말일 때. 근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난이도가 앞선 문제보다는 조금 높은 문제이긴 해요. 오늘 아니, 뭔가 근데- 수리 네. 영역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그쵸. 수리 왜 이렇게 경우의 수. 수리에 빠진 기분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제가 일부러 수리는 빼고 수리 가져오면 몰래 좀 저희한테 넣었습니다. 너무 가혹할까 봐 안 가져오실 것 같은데. 중간에 넣었습니다. 아이 참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씨 시간이 좀 더 저는- 필요한가요? 찍어야 될 것 같은 4번? 4번으로 한번? 찍어 본다고 하네요. 네. 어떻게 우리 저도 4번 같아요. 선택할까요? 야구 좋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정답 4번 맞습니다. 그래요? 맞나요? 오늘 또 지수 그렇구나. 캐스터님이 또 오늘 역시 되게 문제 해결의 1인자. 잘 풀어주시네요. 정답은 4번 맞는데 네. 제가 풀이를 좀 빠르게 해드릴게요. 이것도 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일단
보시면 A는 배구나 축구 중에 하나를 좋아하는데요. 배구나 축구 중에 좋아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B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좋아할 거예요. 예, 자, 예. C는 축구를 좋아한다네요. 그럼 축구는 확정. 그런데 혼자만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A, B, D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축구를 좋아할 겁니다. D는 농구나 배구 중에 하나를 좋아하는데 B랑 좋아하는 종목은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C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혼자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려면 A, B, D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누가 될까요? 이 중에 B와 D는 축구를 좋아할 수 있는 경우가 없고 A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A는 축구를 좋아하는 게 확정이 되고요. 나머지 B와 D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 총 4가지 표가 나오는데요. 표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B가 농구를 좋아할 때 D와 겹치면 안 된다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D는 배구가 될 거예요. 반면에 B가 배구를 좋아하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D는 농구가 될 거고요. 그런데 B가 야구를 좋아할 때, 야구를 좋아하면 안 겹치니까 배구를 좋아하든 농구를 좋아하든 상관이 없어요. 요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다시 보기를 보시면요. 보기 4번에 B가 야구를 좋아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2번의 경우에 맞춰서 B가 야구를 좋아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잘 골라주신 대로 4번이 정확한 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찍는 것도 능력이라는데 우리 지수 씨 점점 잘 더, 찍었네요, 오늘. 네, 실력이 향상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고요. 저희가 사실 한 가지 영역을 더 만나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영역은 다음 주에 좀 만나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마민영 해설위원 그리고 문제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강지수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취준생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아귀도 처리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게 손봐주겠어. 생선은 반드시 씻고 익혀 먹어야 식중독에 안 걸리니까. 여름철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반드시 익혀 먹는다. 지키자 조리 원칙. 지키자 건강 습관. 아빠.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딜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피곤하지? 아이 커피 한 잔해.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취준생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광원 I&D에서 토목 제도사를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대형 ENG에서 자재 구매 사무원을 채용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신성스틸에서 생산품질 관리 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연 최대 3천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오신특수포장에서 생산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74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9월 6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옛것과 새 멋이 공존하는 곳이죠. 광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건호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하반기 채용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광주 센터도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어떻게 뭐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많은 사업장이 지금 현재 구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부터는 이제 각 기관에서 채용 박람회가 이제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채용 박람회 참여 구직자 모집에 전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네네.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는 한 달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즐거운 하겠습니다. 비명을 지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하신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협회 및 단체 업종인 광주광역시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입니다.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책임자 및 성능 점검 경력직 직원 4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나 자동차 정비 경력 3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상여금 160%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말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4번 등을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광주의 첫 소식 만나봤습니다. 3년 이상 경력의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원 책임자하고 직원 총 4분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전남 고흥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양해안로 위치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송림입니다. 환경 관련 기기 및 설비 설계, 시공 업무 담당자 3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기계공학 전공자나 일반 기계기사 및 수질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하고 상여금 150%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말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채용권은 우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첫 번째 소식은 일자리 박람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에서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2019 북구 잡 엑스포 일자리 다이소 행사를 2019년 9월 4일 수요일 10시부터 전남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대학교 광주 북구 일자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광주 첨단 및 본촌 산단 입주기업과 4차 산업융합 미니 클러스터 회원사 약 30개사가 현장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드론, AR, VR 시험 및 체험, 푸드트럭,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되오니 지역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요. 현장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광주 다녀와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고용센터의 조인혜 주무관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조인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만나 뵙게 되는 건데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로 전화 연결 함께 하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처음이라 떨리고 좀 긴장이 되긴 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구인 정보 알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일자리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종로구 묘동에 위치한 루루골드에서 사무보조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 청년층과 컴퓨터 활용 능력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연봉은 2,200만 원 이상이며 접수 마감일은 9월 4일까지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에서 만나본 첫 번째 소식은 사무보조원 1분을 채용하는 건이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위치한 유림기획에서 영업기획이나 관리, 지원 등등을 담당할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며 여성과 컴퓨터 활용 능력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에서 220만 원 이하이고 접수 마감일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건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고요. 영업기획관리 그리고 지원 등 담당 사무원 1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운리동에 소재한 시티파크 호텔에서 청소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휴게 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175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10월 19일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역시 워크넷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광주와 서울로 가봤습니다. 네, 요즘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4명 중 1명이 청년 실업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취준생들은 소외되고 그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준생들 곁에서 그들과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취준생 A 이 시간 함께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3부의 마스코트인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제 다시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면서 이번만큼은 꼭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즌이 돌아오면서 하반기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기업 선호도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하반기 신입직을 준비하는 취준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취업 목표 기업과 취업 자신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다고 하네요.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올 하반기에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순위가 좀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신입직 취준생들은 올 하반기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공기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대기업이 20.9%로 많았고요. 중견기업이 13.4%, 중소기업이 1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상관없다는 의견도 18.9%나 나타났다고 하네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순위네요. 공기업, 그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약간 좀 뻔한 순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관없다는 취준생이 한 20% 정도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각 순위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우선 구직자들이 이들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는 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선호도 1위 상승세로 예상되는 공기업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1위로는 직원 복지와 근무 여건이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복수 선택 응답률 76.9%로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이어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순위별로 한 번씩 살펴보게 되는 것 같은데 공기업을 살펴봤으니까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은 왜 그렇다고 하던가요? 바로 연봉이었는데요. 네. 취준생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MC분도 예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먼저 대기업은 연봉 수준이 높을 것 같아서란 답변이 무려 77.5%나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2위로는 직원 복지와 근무 여건이 좋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근데 사실 여기 랭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외국계 기업도 되게 좋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1위로 랭크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네, 이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있었고 예, 그리고 예. 해외 근무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답변이 각각 48% 그리고 42%로 선택을 받으면서 예. 2위와 3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2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공기업이 이제 원래부터 꿈이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기업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도 뭔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충분히 좀 지원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기업 선호 이후 외국계 기업까지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좀 전해주실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무래도 계속된 취업난으로 인해서 취업만 된다면 기업의 규모 등은 상관이 없다는 취준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다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3,612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취업을 원하는 기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려 취준생 10명 중 4명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원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뭐 어디든지 상관없다라는 답변인 것 같은데 좀 우프네요. 이 답변 자체가. 왜 그럴까요? 우선 설문조사의 이유를 들어보기 전에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취준생의 사연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취준생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3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처음에는 대기업을 노렸다가 준비 기간 1년 반쯤 넘어갈 때 나이에 부담감을 느끼고 공기업도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쯤 되니 조금이라도 어릴 때 규모 따지지 않고 경력이라도 쌓아둘 걸 후회가 됩니다. 집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있어서 이번 연도 안에 웬만한 기업에 합격만 된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음 사연은 교육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사연자 사연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펙을 쌓다 보면, 여성분이네요. 스펙을 쌓다 보면 길은 열리긴 하는 건지 취준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 지쳐만 갑니다. 취업도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만큼은 직무만 맞다면 중소기업, 스타트업 모두 지원해볼 생각이에요. 이번 연도에는 꼭 취업에 성공하길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취준생들 사연도 좀 저희가 자주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많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지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설문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빨리 취업을 해야 해서와 길어지는 구직 활동에 지쳐서라는 이유가 각 47% 그리고 35.7%를 차지하면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요. 3위는 남들보다 스펙 등 강점이 부족해서라는 이유가 꼽혔고요. 그리고 목표 기업을 잡아도 들어가기 힘들다. 그리고 기업 형태보다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해서라는 의견이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4위가 목표 기업을 잡아도 들어가기 힘들어서 이런 내용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설정을 한다 그래도 워낙 요즘엔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조금 5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기업 형태보다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보다는 뭐 현재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 해당 설문조사에서 전체 구직자의 30.7%는 입사 후에 이직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직 활동은 입사 후에 평균 2.5년 이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예 이직을 생각하면 다행인데 네. 그렇지 않고 일단은 취업을 해야지라고 음.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그러니까요. 그건 그거대로 또 난감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친구도 보면은 동일 직무인 조금 들어가기 쉬운 네.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운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경험 쌓고 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실 테고 아니면 워낙 또 답답한 상황이어가지고 그쵸. 일단은 어디든 들어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네. 어쨌든 명확한 목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함께 봤는데요. 취준생 A 항상 우리 취준생들의 사연에 대해서 공감하고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고 있잖아요. 지수 씨,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물론 뭐 기업의 규모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어떠한 일을 먼저 시작을 해서 그 경험을 예.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규모를 따지지 마시고 일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 요정 강지수 씨의 한마디 도전을 해보세요 라는 응원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취준생 A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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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내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